상상해 보셨나요? 67의 어머니가 평생 모은 돈 0만 원을 털어온 가족을 위한 해외 자유여행을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여행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난생 처음 떠나는 해외여행이었으니까요. 어떤 옷을 입고 갈지 며칠을 고민하며 정성스레 골라두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행 당일, 잠에서 깨어나 보니 가족들이 모두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깨워주는 사람도 다녀오겠다는 인사도 없었습니다. 멍하니 서서 전화를 걸었지만 수화기 너머로 돌아온 건 차디찬 한마디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오실 필요 없어요. 비행기표는 우리가 환불했어요. 도대체 어떤 가정이기에 그녀가 무슨 큰 잘못을 했기에 이런 대우를 받아야만 했을까요? 그저 딸과 사위, 손자와 함께 인생의 아름다운 풍경을 눈에 담고 싶었을 뿐인데 왜 돌아온 건 이런 모욕이었을까요?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소란을 피우지도 두 번 다시 전화를 걸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전화기를 내려놓고 방으로 돌아가 가족 모두를 당황하게 만들 일을 저질렀습니다. 일본 여행을 마치고 먼지투성이가 되어 돌아온 딸 가족이 익숙한 현관문 앞에 섰을 때 그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해 있었으니까요. 그 순간 딸은 무너져 내렸고 손자는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으며 사위는 그 자리에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새벽 3시에 독백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과 경계, 그리고 뒤늦은 깨달음에 대한 지극히 현실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제 이름은 임순자, 임선, 제 올해 67입니다. 남편은 일찍이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났고 딸을 시집 보낸 뒤로는 대구 외곽의 오래된 2층 단독주택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1층은 제가 쓰고 2층은 딸 지은 지, 이와 사위, 민호, 민, 내 가족이 살도록 내어주었죠. 월세는 받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가족이니까요. 평소 저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 집안일을 하고 밥을 지어 손주를 돌보며 지냈습니다. 가끔 이웃인 최 여사와 절에 다녀오기도 하면서요. 담백하지만 그럭저럭 살만한 날들이었습니다. 이번 일본 여행은 제 인생 첫 해외여행이자 제가 가장 기대했던 가족 나들이였습니다. 연금 통장에서 아끼고 아껴 모은 일 0만 원이었습니다. 비행기 표부터 온천 욕한 예약까지 여행 일정표도 제가 직접 짰습니다. 손주를 위해 특별히 키즈 친화적인 호텔도 골랐죠. 이 여행을 위해 여권을 만들고 서툰 일본어 단어도 몇 개 외우고 백화점 직원이 귀티가 난다고 추천해준 짙은 보라색 새 패딩 점퍼도 샀습니다. 저는 가족들이 제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알고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알람 소리보다 먼저 눈을 떴습니다. 새벽 4시 30분. 눈을 뜨자마자 부엌으로 가서 어젯밤 미리 싸둔 주먹밥과 따뜻한 두유를 데웠습니다. 공항 가는 길에 먹이려고요. 가족들의 여권과 탑승권을 봉투에 가지런히 정리해 핸드백에 넣고 옷이 정각에 가방을 챙겨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출발할 시간이라고 깨우려던 참이었죠. 지은아, 일어나라. 늦겠다. 방문을 2번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깊이 잠들었나 싶어 조심스레 문을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불은 가지런히 개켜져 있고 옷장문은 활짝 열린 채 옷들이 전부 사라져 있었습니다. 구석에 있던 여행 가방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마치 찬물을 뒤집어 쓴 것 같았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주 우진우진이 방으로 가보았지만 역시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피카츄 인형마저 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휴대폰을 꺼내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우리 곧 비행기 타요. 엄마는 안 와도 돼요. 수화기 넘어 지은이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마치 미리 준비한 대본을 읽는 것 같았죠. 머릿속이 하얘져서 뭐라 대꾸하기도 전에 옆에서 익숙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위 민호였습니다. 비웃는 듯 낮게 깔린 목소리였죠. 드디어 그 늙은이 없는 휴가 좀 즐기겠네.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저는 텅 빈 계단참에 서서 하마터면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어떻게 1층으로 내려왔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비틀거리며 부엌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냄비 속 주먹밥은 여전히 김을 내뿜으며 고소한 참기름 냄새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차가운 나무 상판에 손을 대어 보았지만 온기는 느껴지지 않았고 등골에서 손끝까지 한기가 사무쳤습니다. 휴대폰 앱을 열어보았습니다. 혹시 오해가 아닐까? 먼저 공항에 가서 기다리는 건 아닐까 싶어서요. 하지만 화면에는 항공권 취소 완료, 환불금 지정 계좌, 입금됨이라는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눈앞에 글자가 저를 찌르는 건지 수학이 넘어 그들의 목소리가 저를 베는 건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돈을 냈고 내가 준비했고 내가 석 달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 한마디 없이 저를 집에 버려두고 갔습니다. 마치 불필요한 짐짝을 떼어놓고 가듯이요.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는지 모릅니다. 냄비 속 주먹밥은 이미 차게 식었고 두유 위에는 얇은 막이 생겼습니다. 저는 초점 없는 눈으로 그 삼각형 주먹밥 3개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제 의지와 상관없이 머릿속은 온갖 잡념으로 어지러웠습니다. 어젯밤 손주가 김을 싫어할까봐 참치마요를 넣어 특별히 김 없이 만든 주먹밥도 있었습니다. 빨간 이쑤시개로 표시까지 해뒀죠. 우진이는 할머니 주먹밥이 편의점 것보다 맛있다며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도둑고양이처럼 몰래 빠져나가 저를 이 빈집에 덩그러니 남겨두었습니다. 부엌 서랍을 열어 일정표를 꺼냈습니다. 제가 손으로 꾹꾹 눌러 쓴 것이었습니다. 매일 몇 시에 밥을 먹고 언제 출발하고 어느 온천에 가고 냉장고에도 붙여두었던 그 일정표가 지금은 비웃음거리가 된 종이 조각처럼 보였습니다. 다시 한번 전화를 걸어보려 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메신저를 열자 읽지 않은 메시지가 하나 떠 있었습니다. 엄마, 민호 씨랑 상의해서 결정했어. 이번 여행은 엄마 빠지는 게 낫겠어. 나이도 있으신데 이동하는 거 힘들고 혹시 무슨 일 생길까봐 우리도 불안해서 그래. 비행기 표값은 처리됐고 돈도 들어왔으니까 그냥 엄마가 우리 여행 보내준 셈 쳐. 엄마도 푹 쉬어. 문단속은 잘하고 나왔어. 엄마가 우리 여행 보내준 셈 쳐. 그 문장이 칼이 되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이 여행 경비를 댄 사람은 나인데 비행기에 탈 자격조차 없다니요. 그 일. 0만 원은 낡은 에어컨을 바꾸려던 돈이었고 매달 나오는 연금을 10원 한 장 허투루 쓰지 않고 모은 돈이었습니다. 지은이는 며칠 전만 해도 엄마 그렇게 궁상 떨지 마. 일본 한 번 안 가면 너무 아깝잖아. 라고 했습니다. 저는 비싸더라도 가족이 함께 추억을 만드는 게 가치 있다 생각하며 이를 악물고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저 제 돈이 필요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냉장고로 향했습니다. 손이 떨려 일정표를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종이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졌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문득 지난 수십 년간 제가 너무 많이 허리를 굽혀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식을 위해, 가정을 위해, 누구도 내게 힘들냐고 물어봐 주지 않는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식탁을 짚고 섰습니다. 차가운 나무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이 가족에 속한 적이 없었던 걸까? 그제야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제 멋대로 뚝뚝 떨어지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제 어깨를 감싸 안고 부엌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세상은 무서울 정도로 고요했고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웅웅거렸습니다. 창문 틈으로 비스듬히 들어온 햇살이 차게 식은 주먹밥 3개를 비췄습니다. 저는 다가가 쓰레기통을 열고 주먹밥을 하나씩 던져버렸습니다. 두유도 남김없이 쏟아버렸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충동적인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어떻게 저 자신을 현금 인출기로 만들어버렸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되돌아보았습니다. 지은이는 어릴 땐 착한 아이였습니다. 고등학교 입학할 때 오토바이 뒤에 태워 학교에 데려다 주기도 했죠. 서울로 대학을 갔을 때 가슴 아픈 걸 참으며 배웅했습니다. 매달 생활비와 월세를 꼬박꼬박 붙여주었고 신용카드 대금이며 학용품비까지 제가 다 냈습니다. 4년 동안 등록금과 생활비로 거의 4억만 원이 넘게 들었지만 저는 한 번도 힘들다 소리한 적이 없었습니다. 졸업여행으로 엔카이도에 가고 싶다기에 비행기 표값 절반을 보태주기도 했고요. 박민호와 결혼하던 해 저는 1억 10,000원짜리 예단비를 쥐어주고 필요연 비용의 절반도 제 돈으로 냈습니다. 결혼식 후 돈을 아껴야 한다기에 제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그럼 들어와 살아라. 2층 비워줄 테니 창고처럼 쓰던 방들을 싹 비우고 도배를 새로 하고 커튼을 달았습니다. 마트에서 새 전기 밥솥과 세탁기도 샀습니다. 당시 박민호의 통장 잔고는 거의 0에 가까웠지만 저는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사위가 돈 좀 없으면 어떠냐, 사람만 좋으면 됐지 하고 믿었습니다. 그들이 들어온 후 월세는커녕 공과금 10원 한 장 낸 적이 없습니다.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비, 인터넷비까지 전부 제 카드에서 자동 이체되었습니다. 한여름 전기요금만 20만 원이 넘게 나와도 모른 척했습니다. 손주 우진이가 태어난 후엔 매달 60만 원씩 육아 보조금을 줬고 가끔 더 줘도 장부에 적은 적이 없습니다. 아이가 피아노 학원에 가고 싶다기에 몰래 전자피아노를 사주기도 했습니다. 엄마 몰래 사준 장난감인 셈 쳤죠. 지은이가 임신했을 땐 제가 하던 일을 쉬어가며 6개월간 뒷바라지했고 기저귀값, 분유값, 돌잔치 비용까지 제가 도맡았습니다. 저는 종종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좋은 엄마인가? 괜찮은 할머니인가? 그때마다 제 대답은 나는 최선을 다했다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저는 드디어 똑똑히 보았습니다. 제가 한 그 모든 일이 그들 눈에는 은혜가 아니라 당연한 권리였다는 것을요. 제가 따지지 않으면 그들이 고마워할 줄 알았습니다. 제가 참으면 철이 들 줄 알았습니다. 제가 양보하면 언젠가 엄마, 고마워라고 말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무엇입니까? 말 한마디 없이 취소된 비행기표와 드디어 그 늙은이 없는 휴가네라는 비웃음뿐이었습니다. 아침 10시가 넘자 햇살이 거실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무언가에 떠밀리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신분증, 통장, 그리고 거의 쓰지 않던 신용카드를 꺼냈습니다. 그 순간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영원히 작동할 거라 믿었던 이 현금 인출기의 전원을 꺼버리겠다는 생각. 은행 지점에 들어섰을 때 제 손에는 신분증과 카드, 통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45분. 밖은 햇볕이 뜨거웠지만 은행 안은 병원처럼 서늘했습니다. 대기석에 앉아 번호표 숫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전광판 숫자가 깜빡이며 기계적인 목소리로 1번 창구로 오십시오 라고 불렀습니다. 이 은행과 거래한 지 20년이 다 되어 갑니다. 예전엔 지은이 등록금 내기 편하려고 만들었고 결혼 후에는 급할 때 쓰라고 부부에게 가족 카드북 카드를 만들어 주었죠.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급하면 긁어라.
월말에 엄마한테 금액만 알려주면 내가 낼게. 지금 생각하니 참 우스운 꼴입니다. 임순자 고객님, 이번 창구로 오세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창구로 걸어갔습니다. 창고 뒤에는 표준화된 미소를 띤 젊은 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어떤 업무 도와드릴까요? 가족카드 2장, 해지해 주세요. 저는 카드와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아닌 것처럼 차분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카드인지 확인해 드릴게요. 직원이 모니터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임지은! 강민호! 저는 또박또박 이름을 불렀습니다. 직원이 잠시 멈칫하더니 눈을 가늘게 뜨고 물었습니다. 가족분들과 상의는 되신 건가요? 혹시 통화 먼저 해보시겠어요? 동의 필요 없어요. 저는 신분증을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 카드 제 명의예요. 내가 끊겠다는데 무슨 상관입니까? 아, 네. 잠시만요. 그럼 영구 해지로 처리해 드릴까요? 아니면 일시 정지로? 영구 해지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의 가족 카드는 더 이상 사용하실 수 없도록 해지 처리하겠습니다. 은행을 나오는데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마음만은 전례 없이 홀가분했습니다. 근처 카페 2층 창가에 앉아 아이스 커피를 마시며 은행 앱을 켰습니다. 가족카드 목록이 사라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지은이네가 도쿄에 도착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곧 카드가 긁히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겠죠. 지금쯤 나리타 공항에 도착해 짐을 찾고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사려다가 삑 소리와 함께 거절당하는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민호는 인상을 쓰며 통신장애인가 하고 다시 긁어보겠지만 또 거절당하겠죠. 지은이 얼굴이 파랗게 질릴까요? 카운터 앞에서 창피해하며 웅성거리다 급하게 폰뱅킹을 열어보겠죠. 제가 돈을 넣어뒀나 확인하려다 현금 카드 출금 기능마저 막힌 걸 발견하겠죠. 복수하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웃음이 나오는 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소에서 나오는 웃음이 아니라 씁쓸함과 깨달음이 섞인 자기 구원의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현금 인출기 앞에서 비밀번호나 누르는 바보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안도감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음성 메시지였습니다. 엄마, 왜 카드 정지시켰어? 우리 일본이라고. 여기 물가가 얼마나 비싼 줄 알아? 이러면 우리 어떡하라고. 지은이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장모님,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 장모님 생각해서 그런 건데 노인이 따라오면 넘어져서 다치기라도 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우린 좋게 생각해서 그런 건데. 사위 민호가 화를 버럭 내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메시지. 엄마, 미안해. 엄마가 그렇게 화낼 줄 몰랐어. 우리가 너무 충동적이었던 거 인정할게. 일단 카드 좀 풀어줘. 한국 가서 우리 다시 얘기해. 응? 저는 재생을 멈추고 휴대폰을 탁자에 던져두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연락한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연락한 겁니다. 이 사과에는 진심이라곤 눈꼽만치도 없고 오직 불안과 공포만 담겨 있었습니다. 창가로 가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파란 하늘 아래 빨래가 널린 베란다들이 보였습니다. 바람에 커튼이 흔들리고 낡은 처마 위에 참새 한 마리가 앉아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제 진짜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려는 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전화는 더 이상 울리지 않았고 메시지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휴대폰을 꺼두었습니다. 그날은 밥도 하지 않았고 TV도 켜지 않았습니다. 그저 거실 소파에 앉아 시계 초침 소리를 들으며 덩그러니 놓인 쇼핑백을 바라보았습니다. 일본 여행을 위해 샀던 새 옷과 압축 타월, 여행용 칫솔 세트, 짙은 남색 양모 머플러가 든 가방이었습니다. 원래는 나리타 공항에 도착하면 쌀쌀할 테니 이 머플러를 두르고 다 같이 사진을 찍으려 했었죠. 저는 그 가방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방 깊숙한 옷장 속에 처박아 두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다시는 보지 않겠다는 듯이요. 그리고 2층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그 세 식구가 살던 공간, 제가 너무 오랫동안 발을 들이지 않았던 곳입니다. 빗자루와 쓰레기 봉투를 끼고 계단으로 올라갔습니다. 청소를 해주려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은 책임을 부당하게 떠안고 있었는지 똑똑히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떠나기 전 철저히 계획한 게 분명했습니다. 서랍은 텅 비었고 옷장은 깨끗했으며 샴푸까지 챙겨갔더군요. 책상 위에는 먹다 남은 과자 봉지와 전원이 켜진 태블릿 PC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손대지 않았습니다.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예전에 제가 빨래를 널던 그곳은 아이 장난감과 사위가 마신 맥주 박스, 낡은 운동화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상자에 담을 건 담고 못 쓸 것들은 검은색 대형 쓰레기 봉투에 쓸어 담아 꽉 묶은 뒤 계단 입구에 내놓았습니다. 서두르지도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땀을 닦으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것도 네 집이야, 순자야. 그들의 집이 아니야. 1층 제 방으로 돌아와 서랍에서 얇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백화점 상품권, 정년 퇴임 선물, 이웃들이 준 답례품, 카드 포인트 사은품들이었습니다. 아까워서 못 쓰고 모셔 만든 것들이었죠. 나중에 가족 생일이나 명절 때 다 같이 쓰려고 아껴둔 것들이었는데 이제 보니 이 종이 한 장 한 장이 제가 묵묵히 기다려온 시간들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무도 응답하지 않는 기다림 말입니다. 전화기를 들어 시청 복지과에서 추천해준 무료 법률 상담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독거노인이 유언장을 수정하고 싶은데 공증을 어떻게 받는지 알고 싶어서요. 전화기 너머 상담원은 친절하게 절차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가정 불화가 걱정된다면 부동산 사용에 대한 약정서를 별도로 작성해 무단 점유를 막을 수 있다는 조언도 해 주었습니다. 저는 칠판에 판서하듯 또박또박 메모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전화를 끊고 바로 유언장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먼저 쪽지 하나를 써서 대문 우편함에 붙였습니다. 본 주택은 외부인 출입 금지입니다. 분실물이 있을 경우 다음 주 금요일까지 연락하여 찾아가십시오. 기한을 넘길 시 폐기물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지하실에서 큰 종이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그동안 보관해주던 그들의 결혼 증명서, 아이 출생 신고서, 각종 고지서, 보험증권 사본, 그리고 저조차 잊고 있던 잡다한 서류들이 들어있었습니다. 하나하나 골라내어 그들 몫은 따로 봉투에 담아 현관 옆 수납장에 넣었습니다. 봉투 위에는 세 사람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임지은, 박민호, 박우진. 그들이 돌아오리라 생각지 않았고 돌아오길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이 오기 전에 제가 그어야 할 선을 명확히 해두고 싶었을 뿐입니다. 저녁 무렵 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엄마, 며칠 동안 연락이 안 돼서 걱정했잖아. 잘 지내? 지은이의 목소리가 갑자기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잘 지낸다. 제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저기, 우리 메시지 들었어? 사실 우리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엄마가 같이 오면 너무 힘들까봐 엄마 위해서 그런 거야.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이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근데 엄마, 카드는 왜 정지시켰어? 도쿄에서 결제 안 돼서 얼마나 당황했는지 알아? 급하게 현금 찾느라 호텔도 바꾸고 난리였어. 저는 작게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결정한 여행 아니니? 다 계획해둔 줄 알았는데. 지은이는 말문이 막힌 듯 하더니 금세 짜증 섞인 목소리로 변했습니다. 엄마, 왜 그래? 심술 그만 부려. 한국 가서 얘기해, 알았지?
우진이도 할머니 보고 싶대. 그래. 와서 얘기하자. 하지만 제 대답은 그저 정리할 시간을 벌기 위함이었습니다. 지은이는 그 말을 듣고는 별말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자 창밖이 어둑어둑해졌습니다. 멀리서 교회 종소리와 함께 바람소리가 집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죽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황태와 콩나물을 넣고 푹 끓였습니다. 문득 하루 종일 아무를 위해서도 요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직 저 자신만을 위해서였죠. 식탁에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죽을 한 숟가락 떠서 천천히 먹었습니다. 창밖 가로등이 켜지고 이웃집 개가 짖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다만 드디어 저를 공짜 보모 취급하는 사람도, 잠든 사이에 제 새벽을 훔쳐가는 사람도 없을 뿐이었습니다. 비로소 제 자리를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장에 들러 장을 보고 오는 길에 구청 게시판을 보았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 매주 수요일 오전, 변호사 협회 지원. 마침 수요일이었습니다. 장바구니를 든 채 잠시 서 있다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시간을 기다려 들어간 상담실에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라고 적힌 명패 뒤로 머리를 질끈 묶고 뿔테 안경을 쓴 그녀가 진지하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유언장을 고치고 싶습니다. 저는 돌려 말하지 않고 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몇 가지를 물었습니다. 저는 교장 선생님 앞에서 면담하듯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현재 재산은 어느 정도 되시나요? 살고 있는 2층 단독주택 한 채와 약간의 저축, 그리고 연금이 전부입니다. 자녀 명의로 된 부동산이 있나요? 없습니다. 하지만 딸네 식구가 2층에 살고 있어요. 임대차 계약서는 안 썼고요. 앞으로도 계속 살게 하실 건가요? 아니요. 저는 잠시 멈췄다가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들이 나갔으면 합니다. 김 변호사는 놀란 기색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약 자녀분들이 나중에 거주권이나 점유권을 주장할까봐 걱정되신다면 정식 유언장과 함께 부동산 사용 배제 확인서 같은 걸 작성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현재 집은 본인 거주용이며 증여나 상속의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하는 거죠. 저는 펜을 들어 그녀의 말을 한 글자도 빼놓지 않고 적었습니다. 사후 효력뿐만 아니라 생전에도 퇴거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미리 해두시면 됩니다. 공증을 받아두면 나중에 이의를 제기해도 법적 근거가 확실해집니다. 설명은 명쾌했고 저는 완벽히 이해했습니다. 내 집을 담보로 차를 바꾸거나 텔레비전을 바꾸는 꼴은 못 봅니다. 나중에 손주 앞세워 효도하는 척 연기하는 것도 싫고요. 연극은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김 변호사는 소리 없이 엷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공증인을 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증인 2분 입회하에 서명하시면 됩니다. 그녀의 도움을 받아 사무실을 나올 때 발걸음은 납덩이처럼 무거웠지만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시장으로 돌아가니 떨이 판매가 한창이었습니다. 남은 생선 2마리를 샀습니다. 어제 먹은 황태죽 생각이 났거든요. 집으로 오는 길목에서 이웃 최 여사를 만났습니다. 아니 임 여사, 며칠 안 보이더니 어디 갔었어? 그녀가 소매를 걷어붙이며 직접 담근 무말랭이를 건넸습니다. 집안에 일이 좀 있어서요. 제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최 여사는 눈치 빠르게 분위기를 파악하고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내 말 좀 들어봐. 우리 시동생이 옛날에 시아버지를 속여서 땅을 다 가로챘잖아. 우리 시어머니 돌아가실 때 얼굴 한번 안 비치더라. 핏줄이라는 게 그래. 필요하면 들러붙고 쓸모 없으면 남보다 못하다니까.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야, 진작 선을 그었어야 했어. 정 때문에 망설이다가. 우리 나이엔 사람의 정칭보다 안전이 우선이야. 그 말이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그날 오후
서랍을 정리하다가 예전에 써두고 제출하지 않았던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발견했습니다. 새로 작성해서 서명했습니다. 내일 보건소에 낼 생각입니다. 제 마지막을 그들이 결정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저를 두고 효도쇼를 하거나 재산 싸움하는 꼴은 죽어도 보기 싫으니까요. 창밖에서 아이들이 하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노란 조끼를 입은 초등학생들이 줄지어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문득 수십 년 전 교문 밖으로 뛰어나오는 아이들을 보며 서 있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자식 농사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 믿었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어떤 사업은 끝난 뒤에 뒤를 돌아보면 안 되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사랑해도 그 사랑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것을요. 휴대폰 녹음기를 켰습니다. 변호사에게 보낼 영상을 찍기 위해서였습니다. 유언 내용. 본 주택의 소유권은 본인 임순자가 전적으로 가지며 양도, 증여, 공유할 의사가 없음. 현재 거주권은 본인에게만 있으며 서면동의 없는 무단 점유는 불법 침입으로 간주함. 본인은 이성을 가지고 가족을 대하려 하나 착취는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음. 녹음 버튼을 끄고 저장했습니다. 이 말 속엔 다정함도 눈물도 원망도 없습니다. 하지만 태어나서 처음으로 저 자신을 위해 낸 진짜 목소리였습니다. 현관 자물쇠를 바꾸는 일, 밤새 고민했습니다. 예전엔 자물쇠가 고장나면 사위 민호에게 전화할 생각부터 했습니다. 싼 걸 샀다느니, 번호키 쓸 줄 모른다느니, 열쇠가 많아 귀찮다느니 하는 잔소리를 들으면서도 참았습니다. 남자가 손을 봐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엔 누구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잔소리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집은 오늘부터 오로지 저만의 공간이어야 했습니다. 다음날 철물점에 가서 사장님께 가장 튼튼하고 복잡한 걸로 달라고 했습니다. 앞문, 뒷문, 자물쇠 싹 다 바꿔주세요. 비밀번호든 열쇠든 상관없으니 제일 뜯기 어려운 걸로요. 열쇠 수리공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사모님, 도둑이라도 들까봐 그러세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도둑보다 더 무서운 게 내 집에 사는 식구들이라서요. 오후 3시 수리공들이 와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앞문엔 최신 디지털 도어록을, 뒷문엔 이중 잠금 장치를 달았습니다. 거실에 앉아 금속이 부딪히는 탕탕 소리를 들었습니다. 문을 고치는 소리가 아니라 제 마음을 두드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자물쇠 교체가 끝나고 낡은 봉투에 예전 열쇠 꾸러미를 담았습니다. 봉투 겉면에 7글자를 적었습니다. 여기는 너희 집이 아니다. 봉투를 문밖 배전함 위에 투명 테이프로 칭칭 감아 붙였습니다. 비바람에도 날아가거나 젖지 않게, 그들이 못 보고 지나치지 않게, 그리고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옷 한 벌, 신발 한 짝, 책 한 권, 장난감 하나까지. 그들 것인 줄 확실히 아는 물건은 모조리 상자에 담았습니다. 아이 동화책, 민호의 면도기, 지은이의 화장품, TV장 밑에 숨겨둔 게임기까지 전부 뽁뽁이로 싸서 상자에 넣고 테이프로 밀봉했습니다. 복수가 아닙니다. 반환입니다. 총 13박스. 제가 그동안 숨죽이며 참아왔던 횟수만큼 하나도 빠짐없이 상자들을 1층 현관문 앞에 두 줄로 나란히 세웠습니다. 학교 다닐 때 학생들에게 가방줄 맞추라고 했던 것처럼 비뚤어지지 않게 이름표가 앞으로 보이게 마지막으로 종이에 써서 붙였습니다. 임지은, 박민호, 박우진. 이것들은 너희 물건이다. 일요일까지 가져가라. 안 가져가면 버린다. 임순자. 펜을 내려놓는 순간 설명하기 힘든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기쁘다거나 통쾌한 게 아닙니다. 30년 넘게 맨 낡은 배낭을 드디어 내려놓은 듯한 가벼움이었습니다. 내 것이 아닌 인생을 내다버리고 난 뒤의 느낌이 이런 걸까요? 마침 마늘을 빌리러 온 이웃 최 여사가
상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이사가?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쫓아내는 거야. 최 여사는 눈을 깜빡이더니 금세 알아듣고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잘했어. 진작 그랬어야지. 자네를 아주 식모부리듯 했잖아. 저는 쓴웃음만 지었습니다. 그녀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독해져야 해. 우리 나이엔 그게 마지막 보호막이야. 자네가 안 내쫓으면 개들은 절대 안 나가. 문 안 잠그면 죽을 때까지 훔쳐간다고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악담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걸 아니까요. 근데 혼자서 이렇게까지 하다니 배짱 좋네. 제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그 배짱, 개들이 키워준 거야. 우리는 현관 앞 작은 의자에 앉아 미지근한 녹차를 마셨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고 저도 더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어 상자 위 종이가 팔락거렸습니다. 저는 다시 가서 꾹 눌러 붙였습니다. 이게 홧김에 하는 짓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엄마가 삐졌나 보다 하고 넘기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이건 시위가 아닙니다. 정말로 그들을 환영하지 않는다는 선언입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빨래를 널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으려다 실수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임 여사님이세요? 젊은 남자의 목소리였는데 약간 건들거리는 말투가 지은이나 민호는 아니었습니다. 네, 전데요. 아, 저 민호 친구 기원지원이라고 하는데요. 걔네가 지금 일본에서 좀 난처해서요. 카드가 안 긁힌다나 뭐라나 아시죠?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햇볕에 이마가 뜨거워졌습니다. 에이, 여사님. 연세도 있으신 분이 딸한테 너무 빡빡하게 그러지 마세요. 쪼잔하게 그게 뭡니까? 카드 좀 풀어주시고 한국 오면 술 한잔 하면서 얘기로 푸시죠. 집안 망신시키지 마시고요. 상대방 목소리가 능글맞게 변했습니다. 마치 떼쓰는 아이 달래듯 저를 구슬리려 했습니다. 저는 빨랫줄에 마지막 옷을 걸고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내 식구도 아닌데 말이 좀 짧네요. 아니 여사님, 말이 안 통하시네. 친딸이잖아요. 문 자물쇠까지 바꿨다면서요? 이거 동네방네 소문나면 여사님 얼굴 못 들고 다녀요. 내 얼굴 걱정해줘서 고마운데 보고 다닐지 말지는 내가 알아서 합니다. 저는 비가 온다고 말하듯 차분하게 대꾸했습니다. 상대방이 잠시 침묵하더니 갑자기 목소리를 낮춰 위협적으로 나왔습니다. 내가 어디서 일하는 줄 알아요? 나 강남 유흥가 쪽에서 일해요. 여사님 댁 단독주택이라면서요? 방범창도 허술할 텐데 창문 깨지거나 불이라도 나면 경찰 불러도 늦어요. 아시겠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1분 후 112에 신고했습니다. 협박 내용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적었습니다. 2시간 뒤 관할 지구대 경찰관 2명이 도착했습니다. 한 명은 제 진술을 듣고 한 명은 밖에서 문단속 상태와 CCTV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차를 내주며 통화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젊은 경찰관은 유흥가 이야기를 듣더니 미간을 찌푸리며 통화 기록을 조회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이런 놈들 진짜 깡패는 아니고 그냥 입만 산 양아치들이에요. 너무 겁먹지 마세요. 무슨 일 있으면 바로 110이나 저희 지구대로 전화 주세요. 그리고 현관에 비디오폰이나 CCTV를 설치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내가 평생 순하게 살았는데 이번엔 쟤들이 선을 넘었네요. 경찰관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원래 순한 분들이 화나면 제일 무서운 법이죠. 경찰을 보내고 문을 잠근 뒤 안전걸쇠를 2개 더 달았습니다. 부엌 창문엔 굵은 나무 막대기를 끼워 밖에서 못 열게 했습니다. 예전엔 젊은 사람들이 저보고 예민하다고 했지만 이제 이건 필수 생존 전략입니다. 오후 5시 반, 다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지은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다짜고짜 따지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일을 이렇게 크게 키워야겠어? 엄마라고 부르지도 웃음기도 없는 차가운 질문이었습니다. 민호 친구가 그러는데 엄마가 경찰에 신고했다며? 그냥 걱정돼서 전화한 사람한테 너무한 거 아니야? 걱정이 아니라 협박이더라. 아, 진짜. 말투가 좀 거칠어서 그렇지. 그렇다고 딸내 가족을 범죄자 취급해? 우리 집 앞에 집 내놓고 쫓아내는 건 말이 되고? 우리도 체면이라는 게 있어. 체면이 깎인다고 느끼는 건 너희가 잘못했다는 걸 알기 때문 아니니?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은이가 잠시 말문이 막힌 듯 하더니 다시 소리쳤습니다. 우린 그냥 좀 편하게 쉬고 싶었을 뿐이라고. 엄마, 우리도 힘들어. 엄마는 맨날 희생이니 봉사니 하면서 우리한테 부담 주잖아. 우리가 엄마 기분까지 맞춰줄 의무는 없잖아. 나도 내 기분 맞춰달란 적 없다. 제가 잠시 말을 끊었습니다. 다만 더 이상 너희 발밑에 깔린 카펫 노릇은 안 하겠다는 거야. 지은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서? 독거노인으로 늙어 죽고 싶어. 우진이도 이제 엄마 손자 아니야. 다시는 애 볼 생각하지 마. 그 말은 돌멩이처럼 날아와 박혔지만 저는 목소리를 떨지 않았습니다. 생각 많이 했다. 나 안 싸울 거야. 우진이는 너희 자식이지만 나는 너희 도구가 아니야. 10여 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후회할 거야. 지은이가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난 이미 30년을 후회했다. 이제 더는 후회하고 싶지 않아. 전화는 뚝 끊겼습니다. 휴대폰을 탁자에 내려놓고 깊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제야 등 뒤가 식은땀으로 흠뻑 젖은 게 느껴졌습니다. 비국날 새벽, 저는 휴대폰 CCTV 앱으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56분. 아직 동이 트지 않은 어스름한 시간. 가로등 불빛이 대문 앞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림자 2개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캐리어를 끄는 남자, 그리고 담요를 뒤집어 쓴 아이를 안고 있는 여자. 입모양을 보니 뭔가 투덜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일본에서 막 돌아온 차림새는 꼬질꼬질했습니다. 공항에서 급하게 샀는지 얇은 점퍼를 걸친 민호와 헝클어진 머리의 지은이, 우진이는 하품을 하며 피카츄 인형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당연하게 대문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민호가 열쇠를 꺼내 구멍에 꽂으려 했습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돌려보고 힘을 줘봐도 소용없었죠. 민호가 지은이를 돌아보며 말하는 게 보였습니다. 야, 장모님, 진짜 자물쇠 바꿨나 봐. 지은이 얼굴이 흑빛이 되었습니다. 말도 안 돼. 엄마가 그럴 깡이 어딨어. 민호가 문에 붙은 종이를 발견했습니다. 사유지, 외부인 출입 금지, 그리고 그 밑에 제가 써붙인 7글자. 여기는 너희 집이 아니다. 저는 침대에 걸터 앉아 그 작은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화면 속 지은이가 갑자기 문고리를 잡고 거칠게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문 열어. 이게 무슨 짓이야? 우진이 놀라잖아. 엄마! 아이가 놀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문 열어줘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칼로 베이는 듯 아팠습니다. 민호가 문틈을 살피더니 욕설을 뱉었습니다. 와, 진짜 바꿨네. 노인네 진짜 돌았나? 그리고 그들은 옆에 쌓인 종이 상자들을 발견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쌓아둔 13개의 상자. 비닐로 덮어두고 팻말까지 세워둔 그 상자들. 가져가지 않으면 폐기함. 민호가 비닐을 걷어내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다 뭐야? 미친 거 아냐? 자기 딸을 이렇게 내쫓아? 지은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마치 사람들 앞에서 따귀를 맞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녀가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첫 번째는 받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도 받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전화가 울릴 때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엄마, 언제까지 이럴 거야? 지은이가 으르렁거렸습니다. 지금 문 열어주면 아무 일 없었던 걸로 할게. 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혼자 평생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게 뭐 멋있는 줄 알아? 엄마 외로울 거야. 늙고 병들면 어쩔 건데?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 저는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금 아주 조용하고 좋다. 뭐? 인연 끊겠다는 거야? 손자 안 보고 살겠다는 거야? 저는 깔끔하게 다듬어진 제 손톱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너희가 먼저 내가 필요 없다고 하지 않았니? 난 너희 뜻대로 해주는 거다. 지은이가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쪽팔리는 일인 줄 알아? 알지. 제가 속삭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니까 내 속이 훨씬 깨끗하다. 5초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지은이가 폭발했습니다. 이 피도 눈물도 없는 노인네. 진짜 미쳤어. 동네 사람들이 다 욕해. 이런 엄마도 내가 창피해 죽겠어. 저는 음소거 버튼을 누르고 전화기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밖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 우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지만 더 이상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시금치를 다듬었습니다. 찬물에 씻어 끓는 물에 데쳤습니다. 밥솥에서는 증기가 칙칙폭폭 소리를 내며 올라왔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싱크대 위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문 밖의 세상은 이제 저와 상관없었습니다. 그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올 리 없다는 걸 압니다. 그럴 배짱도 없는 아이들이니까요. 그날 하루 종일 그들은 집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CCTV로 보니 민호는 상자 위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지은이는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걸어대고 있었습니다. 우진이는 쭈그리고 앉아 가끔 창문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할머니가 나오길 기다리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부엌에 앉아 아주 천천히 시금치를 무쳤습니다. 한 줄기 한 줄기 마치 마음의 찌꺼기를 씻어내듯이 오후 3시 반 카톡이 왔습니다. 임지은, 언제까지 장난칠 거야?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5분 뒤, 임지은, 우리 쫓아내고 이겼다고 생각하지. 엄마 진짜 늙어서 아무도 안 찾아가면 어쩌려고 그래. 여전히 답하지 않고 베란다로 가서 빨래를 널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빨래가 펄럭이는 소리가 박수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오후 4시쯤 음성 메시지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많이 죽어 있었고 끝이 떨렸습니다. 엄마, 도대체 왜 그래? 나 이제 40 넘었어. 이렇게까지 망신 줘야 해? 옛날엔 안 그랬잖아. 옛날엔 다 내 편이었잖아. 우진이 생각은 안 해? 걔가 할머니를 어떻게 기억하겠어? 자기를 쫓아낸 할머니로 기억하면 좋겠어? 손가락이 멈칫했지만 다음 메시지를 듣기 위해 참았습니다. 지은이의 말투가 변했습니다. 날선 가시가 사라지고 얼음이 녹듯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 제발, 우리 갈 데가 없어. 어제 모텔에서 잤는데 우진이 계속 울고 나도 한숨도 못 잤어. 진짜 너무 힘들어. 그냥 들어가서 씻고 밥만 먹게 해주라. 응? 엄마가 그랬잖아. 집에 언제든 내 밥그릇 있다고. 창가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은 무서울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풀벌레 소리, 멀리 지나가는 오토바이 소리까지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새벽 2시. 저는 드디어 답장을 보냈습니다. 짐 상자는 가져가라. 하지만 문은 안 연다. 1분도 안 되어 답장이 왔습니다. 임지은, 엄마 아직 화 안 풀린 거 알아. 그럼 조건을 말해봐. 우리가 다 들을게. 이번엔 진짜 우리가 잘못했어. 저는 읽고 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문 앞의 상자들이 사라졌습니다. CCTV를 돌려보니 새벽 6시에 택시 한 대를 불러 짐을 싣고 떠났더군요. 민호는 짐을 실으며 욕을 해댔고
지은이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우진이는 비몽사몽 엄마 등에 엎여 있었습니다. 택시에 타기 전 지은이가 집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아닌 그저 지친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끄고 방으로 돌아와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계란 2개를 삶고 맑은 국을 끓이고 장아찌를 꺼내 식탁에 앉았습니다. 점심때 우체부 아저씨가 편지 한 통을 주고 갔습니다. 익숙하지만 삐뚤빼뚤한 글씨, 지은이었습니다. 엄마에게. 엄마가 지금 나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알아. 내가 자초한 일이지. 며칠 동안 생각 많이 했어. 엄마가 해준 밥, 집, 돈. 다 당연한 건 줄 알았어. 그런데 이제야 깨달았어. 나는 한 번도 엄마한테 엄마 힘들지 않아? 라고 물어본 적이 없다는 걸. 미안해. 당장 용서해달라고는 안 할게. 당장 다시 받아줄 거라고 기대도 안 해. 그냥 우진이가 할머니가 나버렸어? 라고 물을 때 가슴이 찢어졌다는 것만 알아줘. 엄마, 나중에라도 마음 풀리면 밥 한 끼라도 같이 먹게 해줘. 우진이가 좋아할 거야. 엄마 건강 챙겨. 지은 올림.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물바다가 되지도 않았고 당장 그들을 찾아 뛰쳐나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폭풍우는 지나갔지만 남은 건 화해가 아니라 거리였습니다. 그들이 밉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문을 활짝 열어주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제부터 거리를 두고 그들을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저녁 식사 때 이웃 최 여사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독서 모임 하는데 같이 갈래?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머리 좀 감고 나갈게. 오늘 마침 시간이 나네. 누군가가 저를 필요로 해서가 아니라 제가 시간이 나서 나가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집은 드디어 고요하고 넓어졌습니다. 거실 가구 배치를 새로 했습니다. 손주 장난감이 쌓여있던 곳에 1인용 책상과 황동 스탠드를 놓았습니다. 일담한 소설책과 돋보기도 올려두었습니다. 부엌엔 제가 좋아하는 반찬들만 채웠습니다. 두부, 콩나물, 볶은 김치. 냉동실엔 제가 먹을 1인분, 국거리만 소분해 넣었습니다. 누구를 위해 준비하지 않고 누구를 기다리지 않는 삶.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며 라디오를 듣습니다. 가끔은 동네 빵집에 가서 창가 자리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합니다. 사장님이 저를 알아보고 임 여사님 오늘 혈색 좋으시네요 하며 덤을 주기도 합니다. 오후에는 최 여사와 문화센터 일본어반에 다닙니다. 나중에 혼자 벚꽃 보러 일본 가려고요. 이웃들과 함께하는 요리 모임에도 나갑니다. 어느 날 술 한 잔 걸친 이웃이 말했습니다. 임 여사 요즘 달라졌어. 걷는 폼이 당당해졌어. 저는 얼굴을 붉혔지만 속으론 뭉클했습니다. 젊어진 게 아니라 드디어 허리를 펴고 선 기분입니다. 어느 날 저녁 베란다에 앉아 있는데 골목 어귀로 자전거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지은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준 중고 자전거. 뒷자리엔 우진이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건너편에 멈춰서서 초인종도 누르지 않고 가까이 오지도 않은 채 그저 제 쪽을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저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내려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빈 골목을 사이에 두고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사과하러 온 것 같지도 싸우러 온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거기 있는지 확인하러 온 것 같았습니다. 몇 초 뒤 지은이는 고개를 꾸벅 숙이더니 자전거를 돌려 사라졌습니다. 손을 흔들지도 슬퍼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베란다에 핀 난초를 보았습니다. 최 여사가 준 것인데 보라색 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노년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귀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돌아갈 집을 찾는 건 아니라고요. 하지만 저는 찾았습니다. 저만의 집을요. 단순히 이 2층 집이 아니라 더 이상 비굴하지 않고 버림받을까 두려워하지 않으며
모든 것에 예스라고 하지 않는 저 자신이라는 집을 말입니다. 돌이켜보면 저항하고 싶었던 적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때마다 가족인데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며 참았을 뿐입니다. 그 좋은 게 좋은 거라는 말이 제 존엄을 담보로 잡히는 일인 줄도 모르고요. 이 일을 겪으며 뼈저리게 느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선이 없는 헌신은 사랑이 아니라 착취의 기회일 뿐입니다. 저는 희생이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그들이 힘들지 않게 제가 다 짊어지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 등 뒤에 얼마나 무거운 짐이 있는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거절할 줄 알고 책임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둘째, 집은 핏줄이라고 무조건 같이 사는 곳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는 사람만이 남을 수 있는 곳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지만 그건 양심이 있을 때 얘기입니다. 저는 독거노인이 될지언정 외롭지는 않을 겁니다. 제 지갑만 쳐다보는 사람들 틈에 있느니 혼자 따뜻한 국을 마시며 구름을 보는 게 낫습니다. 셋째, 뒤늦은 각성이 평생의 잠보다 낫습니다. 67에 깨달은 게 좀 늦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하지 않았다면 저는 남은 10년, 20년을 병상에서조차 자식 걱정하며 살았을 겁니다. 진짜 노후 대책은 돈이나 자식이 아니라 혼자서도 꼿꼿하게 살 수 있는 자기 자신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구간, 저는 천천히 걷고 싶습니다. 오늘 시장에 가서 미나리 한 단을 사고 서점에 들러 수필집을 사고 집에 와서 국수를 말아 먹었습니다. 오로지 저를 위해 준비한 밥상 앞에서 억울함도 가식도 없이 편안했습니다. 저는 67살 임순자입니다. 평범하고 시끌벅적하지 않아도 이곳은 나의 왕국이고 나의 집이며 나의 삶입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구의 현금 인출기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있어달라고 애원하지도 않습니다. 창밖바람이 참 좋습니다. 창문을 닫고 밥상에 앉아 숟가락을 듭니다. 드디어 밥맛이 꿀맛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평생 헌신한 어머니가 딸 부부에게 버림받고 결국 문을 걸어 잠근 이야기. 누군가는 너무 매정하다고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이제라도 정신 차려서 다행이라고 할 것입니다. 부모는 죽을 때까지 자식에게 무조건 퍼줘야 할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이 족쇄가 될 때 우리는 어떻게 자신을 지켜야 할까요?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비슷한 아픔을 겪는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